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민 모두를 사로잡고 있는 화두. 네, 과연 바람직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는 어떤 덕목들을 갖추어야 하는가? 아마 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리학자로서 리더십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계신 심리학자를 한 분 초대했습니다. 김경일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방금 심리학자로서라고 하는 단어에 조금 힘을 줘서 말씀을 드린 게 보통 리더십 연구 그러면 정치학 아니면 뭐 경영학 이런 쪽이 주된 분야지 않습니까? 네. 심리학에서도 리더십 연구를 하나요? 실제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연구한다기보다는 리더라고 하는 한 개인이라든가 한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리더십의 분야에서 저희를 초청해 주신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착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아니면 뭐 리더는 혹은 뭐 아니면 뭐 사람을 이끄는 사람들은 훨씬 더 거시적이어야 된다. 멀리 혹은, 봐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다시금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자 착하다. 뭐 거시적이다. 이런 거의 구성 요소와 이런 걸 만들어내는 변인이 뭐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이 돼야 된다, 아니면 좀 더 윤리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고 바로 우리가 건드리기 좀 힘든 변인들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심리학자들, 특히 이제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들은 그걸 한번 분해해 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윤리적이라는 건요, 저희 심리학에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즉시적 만족감의 지연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어렵네요. 즉시적 만족감의 지연 능력. 당장 만족하고 싶지만 그걸 좀 늦춘다. 네. 네. 자,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좀 더 윤리적이라면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다 하더라도 제가 정 교수님의 물을 빼앗아 마시는 게 아니라 내 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자,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시간을 길게 느끼면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물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을 짧게 느끼면 그러면 나는 좀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윤리라고 하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완전하게 커버되는 건 아니지만 초시계를 가지고 이 친구가 얼마나 같은 시간을 다른 길이로 느끼고 있는가 이걸 측정해 보면은 부분적이지만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잴 수가 있는 거죠. 왜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 어떤 거였죠, 그 실험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너 지금 마시멜로 하나 먹을래? 아니면 1시간 기다렸다가 2개를 먹을래? 그러면 사실은 그 1시간을 길게 보는 친구들은 지금 당장 먹을래? 하나 먹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 1시간을 내가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짧은 1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1시간 기다렸다가 하나를 더 가질 수 있는 2시간, 그러니까 2개를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간단한 차이가 10년 후 혹은 20년 후에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해보고 관찰을 해보면 그 바로 1개를 먹겠다라고 한 친구들은 훨씬 더 조금 이 사회에서 좀 덜 윤리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힘들어하는 반면 그 2개를 기다린 친구들은 훨씬 더 낫고 그리고 좀 더 그 원숙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추상적인데 즉시적 만족감을 지연시키는 능력. 그 손에 딱 잡히는. 그렇군요. 물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윤리성 전체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으나 윤리성 속에는 이런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거로군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교육적이고 아니면 그 실제적인 함의들을 저희들이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좀 더 기다리게 해주고 그다음에 즉시적으로 너무 만족시키는 건 좋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해볼 수 있는 거겠죠.
좀 아까 사용하시는 단어 중에 인지심리학이라고 그랬는데 네네. 그거는 심리학의 어떤 분야입니까? 인지심리학이. 실제로 이제 심리학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프로이드, 융, 아들러 뭐 이런 그 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분명히 그분들도 심리학자시겠지만 저희 인지심리학자는 좀 특이한 출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농담으로 저 같은 인지심리학자들이 그 지나가면 다른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부르세요. 뭐라고요? 이과 일로 와보세요. 이렇게. 이과? 네네. 문과가 아니라 이과?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약간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인 게요. 왜냐하면 저희 인지심리학의 출발이 1956년으로 보통 얘기가 됩니다. 근데 1956년도에 그 미국의 다트머스라고 하는 대학에서 어떤 재밌는 일이 그 여름에 있었냐면 인간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 네. 예. 그게 바로 인공지능의 원년도 되고요. 예. 컴퓨터 사이언스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같은 이름, 같은 사람, 같은 장소가 저희 인지심리학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부나 인간 생각의 작동의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서 그때 마침 시작한 컴퓨터라고 하는 것, 요걸 통해서 인간의 내부를 한번 이걸 비유해서 한번 시작해보면 단서를 우리가 좀 잘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이때가 기록상으로 보면 인지심리학이라는 말이 등장하던 때고요. 사실은 그 전에 인지심리학자들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하는 학문은 사실은 영어로는 사이콜러지라고 보통 심리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는 저희 인지심리학자들 주로 했던 학문을 사이코피직스라고 불렀습니다. 사이코피직스? 네, 그러니까 정신물리학이란 말로. 정신물리학. 네. 그 정도로 이제 미시적이고 물리적인, 물리학적인 관점으로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지심리학자들은 상당히 그런 심리학자들 중에서도 아주 미시적이고 굉장히 그 이공계스러운 마인드로. 연구 방법도 실험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게 많고. 네. 예. 그래서 인간 마음의 작동 방식의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이다라고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들어도 아직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여쭤볼 리더십의 주요 덕목은 무엇이냐, 뭐 그런 것들을 실험 결과를 통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다 이런 거죠. 인지심리학자들은. 그렇죠. 하나의 실험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설명하는 예컨대 이런 방식으로. 그런 화두들을 아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리더십, 좋은 리더의 조건은 뭡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인간에 대해서 저희 심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생각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인간이면은 누구나 리더라고 해도 예외는 당연히 아닐 텐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좋은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심리학자들은 좀 재미있게도 인간은 비합리적인 측면에 기반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편에는 감정적이다, 아니면 동물적이다, 이런 본능적이다, 이런 본능적이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만들어내는 건 제때에 이런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게 작동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다면 합리적이지 못하는 행동이죠. 그러면 그 게임을 오늘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데 그 게임을 그만두게 만드는 힘은 감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적당히 불안하고 그다음에 적당히 내가 공경에 빠질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괴로워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감정이 제때, 본능이 제때 작동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그 게임을 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역설적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나의 비합리성과 나의 본능, 나의 감정들을 제대로 쓸 줄 알고 제대로 배치해야만 결과적으로는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또 저희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이런 표현을 쓰죠. 인간은 이성의 동물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사람들은 이성에 방점을 찍지만 인간은 동물이다.
동물은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한다. 네. 감정이 먼저 반응한 것을 나중에 이성으로 그걸 합리화시킬 뿐이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군요. 굉장히 저희들의 맥락과 맞아 떨어지는 말씀을 해주신 게,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인 다니엘 카네만은 그거를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1은 감정, 본능이고요. 직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스템 2는 이성적이고 심사숙고하는 사고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이런 구분을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거기에 더해서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시스템 1을 시스템 2가 절대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 1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먼저 반응한다. 우선 그렇죠.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는 게, 시스템 2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능력이 잘 발달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1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파멸적인 리더십, 혹은 굉장히 다수의 혹은 시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독재자들. 네네. 그분들이 대부분 시스템 2는 오히려 우리들보다 뛰어날 수 있지만 시스템 1이 정상적이지 못하신 거죠. 그렇죠. 네. 자, 인간은 그런 거다. 네. 인간은 우선 감정, 본능, 이 영역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그 힘이 우선 강해야 좋은 리더가 된다? 이 말인가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정서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뇌에서 손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산작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어떤 이런 능력, IQ 같은 이런 능력이 멀쩡한 그런 짐승들은요,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오히려 반대로 연산 능력이나 계산 능력에는 뇌에 손상이 좀 일부 있지만 오히려 감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짐승들은 자기 새끼들을 훌륭하게 돌보죠. 그래야 종족이 번성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확대 해석해서 심리학자들 중에 상당수는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이 아이를 잘못 키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세간의 어떤 편견이라든가 고정관념에도 저희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시스템 2에 관련된 잘못된 생각, 그렇죠. 더 나아가서 리더십의 시스템 2만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되는 일로 벌어지겠죠. 아니, 턱떡 떠오르는 게, 리더십 하면 또 바로 떠오르는 단어가 카리스마. 네네. 리더는 뭔가 좀 그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과 대중과 공감하는 능력, 이제 조금 정치적인 용어로 바꾸면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1, 감정, 정서, 뭐 이런 부분들, 직관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용어로 가면 대중과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요 단어와 카리스마란 단어가 뭐랄까요? 조금 배치되는 단어라고 떠올라지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이제 심리학자들이 요즘 활발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이제 바로 진화 쪽에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랑 의사소통하면서 저희도 상당 부분 이제 깨달음이나 답을 얻은 게, 도대체 왜 리더라고 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카리스마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아니면 이 카리스마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가 봤더니, 인간이 기본적으로 99.9%의 시간 동안 이 호모사피엔스의 역사가 사실은 힘센 사람이 리더를 실제로 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시대에는 대부분 물리적인 힘으로 내가 너의 안전을 지켜줄 테니 너의 자유를 나한테 다오 라고 하는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자유를 혹은 내 의지를 시스템이 보장하는 그런 문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민주주의 뭐 이런 작동 법칙.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가 되니까 이제 그 거래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런 거래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는 바를 나도 느껴서,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제일 많이 느끼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거를 간접적으로 추론해내는 게
리더에게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은 가장 중요한 그런 소양이 돼버렸는데 반대로 이게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카리스마에 집착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카리스마에 기초하다 보니까 소통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소통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소통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혹은 내가 불필요하게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를 또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구시대적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는 그거를 구시대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약간 원시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원시시대. 있습니다. 네. 근데도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상하게 그런 카리스마의 신화에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또 저희 방식으로 실험을 해보면 네.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때 혹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어떤 단어와 관련된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아, 저게 맞다. 라는 생각을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실험적 그 처치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암시를 주면 시간이 없다. 네. 빨리 선택해라. 그러면 예. 네, 사람들은 카리스마라든가 카리스마에 부합되는 장면들에 좀 더 강한 매력을 느낍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간은 독선적이고 그리고 조금 자기 주장을 넘어서서 좀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들어보려고 하고 남들과 공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30분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텐 30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똑같은 30분인데 네네. 그런데 말만 다르게 한다 네네. 이거죠? 예. 그리고 어떤 사람한텐 30분이나 시간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주고 예. 이 어떤 사람한테 더 큰 매력을 느끼느냐 실험을 해보면요. 같은 30분인데도 30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뭔가 좀 독선적인 사람을 네, 좀 더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30분이 되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잘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좀 더 소통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네. 그런 사람에게 더 강한 매력을 느끼죠. 그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예. 혹은 우리 사회가 굳이 아니라도 어떤 사회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서 항상 좀 강박적으로 바쁘다, 조급하군요. 네, 조급하다,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게 강조되는 그런 문화라든가 사회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네네네 조금 더 독선적인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빨리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무의식과 좀 결부가 돼서 필요 이상의 매력을 네. 부여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사실 과로 사회고 네. 저녁이 없는 삶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 그런 조급함, 집단적 조급함이 자꾸 그런 카리스마라는 단어에 집착하게 만든다. 네. 그런 한 요인이 된다. 네. 예. 이게 연령이랑도 그래서 네. 좀 맞아 떨어지는 게요. 그 시간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노인으로 가실수록 노년층으로 가실수록 얼마 안 남았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 더 독선적인 리더십에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게 오히려 노년층에서 오히려 나는 젊은 사람들보다 좀 적게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개념을 굉장히 여유 있게 그리고 자기가 잘 통제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져오신 분들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소통의 리더십을 좋아하시고요. 네. 그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에 너무 이제 몰입을 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오히려 나를 구속하고 강압하는 리더십에 예.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실험을 해보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노년층에서도 개인차가 더 크다 오히려. 네네. 상당히 젊은 층보다 심하죠. 더 클 수 있다. 네네. 네. 자, 이 우리 시대는 이제 그런 카리스마라고 하는 원시적인 단어를 떨쳐버리고 대중과 함께하는,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대중과 소통하는 뭐 이런 능력이 중요하다. 그 말씀까지 왔습니다. 네. 그것을 리더십의 덕목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저희는 그거를 정직하다라고 표현을 보통 정직하다? 네, 합니다.
거짓말 안 한다? 네. 거짓말 안 한다는 당연히 정직함의 요소에 들어가는데요. 예. 저희 심리학자들이 정직하다라는 표현은 좀 더 포괄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이 정직함을 이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품성의 요소에 넣는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일단 정직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라는 개념에 굉장히 반발하는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은 희생돼도 좋아.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신 분들은 결과적으로 정직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 예, 예. 두 번째로 날 때부터 나는 저 사람보다 위에 있고 그리고 나보다 열등한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두 번째로 정직해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네. 저 사람은 나보다 열등하니까 네. 뭐까지 좀 무시해도 돼.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직해지지 못하더라. 네. 아, 연결되네요. 네. 근데 왜 이런 요소들이 부정직을 만들어내냐면 부정직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감언이설이라든가 아니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런 명분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나는 사람들을 이용해도 괜찮다. 그리고 나보다 열등한 자들이 많다. 쟤는 태어날 때부터 나보다 나의 그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대의 명분 앞에서 얼마든지 부정직해지기가 그렇죠. 쉬워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논리만 만들면.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그 논리가 충족이 되거나 아니면 그 논리가 완성이 돼가는 과정에서 저질러질 수 있는 어떤 거짓말이라든가 심지어는 무한폭력 네. 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조금 넓게 보는 그런 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나 어떤 집단이 이데올로기적인 혹은 이상향적인 그런 환상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정직해지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이제 테러를 많이 저지르는 테러리즘. 그런 그 테러 단체들이 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상향적인 어떤 잘못된 이데올로기죠. 네, 네, 잘못된 이데올로기. 네,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앞에 무한폭력이 정당화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 그런데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부에서도 일종으로 조금씩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중요하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를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사회 전체의 그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 예. 이 두 가지를 좀 잘 가르쳐서 혹은 잘 우리가 습득을 시켜서 우리가 정직한 사람을 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고 그렇죠.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 네. 인간은 평등하다, 동등하다. 네. 그걸 갖지 못해서 큰 무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힘든 상황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주 끝도 없는 부정직,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짓말을 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지금 TV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교수님 말씀을 쫙 들으면서 머릿속에 자꾸 사람들이 막 떠오를 겁니다. 막 떠오르는 사람들이 무지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아마 이 두 가지를 어린 과정에서,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배우지를 못하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참, 그 어마어마하고 거창한 파시즘, 테러리즘, 뭐 이런 것들을 뿌리로 거슬러가 보니까 결국 그 출발은
내 이익을 위해 누군가 이용해도 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너보다 좀 위에 있어. 넌 나의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해. 여기서 출발한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없어야 정직한 것이다. 네. 어렵네요, 정직하기가. 그런데 그냥 거짓말 안 한다 정도가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기 네. 때문에 좀 힘들다. 야, 그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르칠까? 나 스스로 어떻게 살까라고 또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나의 생존성을 높이는 데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직한 사람이 다른 성격 능력을 아무리 좋은 걸 만나도요, 사회에서 이렇게 노리고 있다가 제일 먼저 솎아내거나 아니면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부정직한 사람이 외향적이면 이제 소위 말하는 나르시시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정직한 사람이 내성적이면 이러면 굉장히 음모가 많은 사람이 되고요. 또 부정직한 사람이 원만하면 그런 사람들이 아첨하겠죠. 네. 그리고 또 부정직한 사람이 원만하지 않고 또 좀 폐쇄적이면 이런 사람들은 고집불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직이라고 하는 걸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던 그 사람은 나쁜 쪽으로 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쟤부터 제거해야 되겠다. 쟤부터 없애야 되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따뜻한 사람, 차가운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차가우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 굉장히 롱런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그 사람부터 용도 폐기하고 그리고 제거해 나가지 않습니까? 따뜻하기만 하면 유능하든 무능하든 생존에 그렇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나한테 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예. 그 사람은. 그런데 차가우면서 공격적인 사람이 나한테 능력이까지 갖추면 나는 기다리고 있겠죠. 쟤를 언젠간 이 사회에서 혹은 내 주위에서 끊어내야만 내 생존이 유리해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저는 부모님들한테도 제발 이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윤리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 당신 자식의 생존성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너무 정글이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정글에서 살아남을 능력을 갖추는 거는 많이 강조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정글에서 제일 오랫동안 내 자식의 생존성을 보장해주는 윤리성이라든가 이타성은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 여기서 이제 바로 떠오르는 질문이 지금까지는 전부 김경일 교수 이야기에 동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윤리성, 정직함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생존에도 유리하다까지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공에 과연 유리하냐?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타적인 사람은 손해를 많이 볼 것 같고 윤리적인 사람들은 남들은 저만큼 새치기해서 가는데 나만 바보같이 네.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윤리적이고 이타적이면 바보, 답답이 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기억의 오류가 먼저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기억의 오류라는 네, 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착하고 이타적인 사람이 성공을 하면요. 당연하기 때문에 기억에 안 담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왜냐하면 예. 그건 당연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특이한 패턴을 더 기억에 많이 담죠. 아. 자, 실제로도 그래서 이타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성공을 더 많이 하는데 예. 못되거나 아니면 나쁜 사람이 성공을 하면 우리는 그걸 굉장히 기억에 기억한다. 많이 담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거 봐. 저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거야. 라고 이제 우리가 기억의 오류가 일어나죠. 예. 근데 모집단의 법칙은 언제나 훨씬 더 이타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더 많은 성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나마 잘 알려져 있었던 현상인데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왜 윤리적이고 이타적이기 때문에 더 지혜로워지는 거고 더 심지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인 머리가 좋아지는 그거는 저희가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얼마 전부터 이제 밝혀지기 시작한 거죠. 예. 그 인간은 굉장히 재미있게도 컴퓨터는 생각이 있죠. 인간도 생각이 있고 침팬지도 생각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하니까요. 아, 그것도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 저희가 있겠네요. 표현을 하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인지라고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인지는 침팬지도 있고 인간도 있고 컴퓨터도 있습니다. 인지는 다 있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인간은
인지 위에 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그걸 메타인지라고 저희가 보통 부릅니다. 예. 메타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좀 더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 되는데 내 인지를 보는 또 다른 인지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거죠. 근데 이 기능이 되게 독특합니다.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컴퓨터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인간은 되게 독특한 기능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정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두 질문 모두 대답이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자, 그런지 아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뭔지 약간 유도신문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그래요. 속임수 없고요. 넌센스 퀴즈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수도 이름 아시죠? 알죠. 네. 대답 쉬우셨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테말라에서 7번째로 큰 도시 이름은 모르시죠? 몰라요. 네. 인간은 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 듣자마자 그냥 이게 된다? 네, 모른다는 대답이 예. 안다는 대답과 같은 스피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예. 잘 생각해 보시면 컴퓨터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런가요? 나한테 그런 파일이 없습니다. 나한테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인간으로 치자면 몰라요라고 예. 대답하는 건데요. 컴퓨터는 그렇게 하려면 찾아야 됩니다. 아, 자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봐야 모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근데 인간은 그냥 바로 들으면 그렇죠. 안다. 네. 이게 메타인지예요? 네. 오. 그러니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보는 또 다른 눈이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거 인간만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컴퓨터는 가질 수는 있지만 가지면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안 찾아보고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안 찾아보고 그게 나한테 없다라고 대답하는 컴퓨터는 이상한 거니까요. 근데 인간이 왜 이런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게 됐느냐? 잠깐만요. 더 가기 전에 침팬지에게도 메타인지는 없어요? 저희들이 연구해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인간만 있어요? 예. 그런데요. 근데 이 메타인지라는 그 시스템을 왜 인간이 호모사피엔스의 역사에서 발달을 시켰냐 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죠. 아. 인간은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내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영원히 안 끝날 일 따위에는 조금도 시간을 쓰지 않는 독특한 시스템을 하나 가질 필요가 있었겠죠. 예. 그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친하면 나 그거 알아. 그렇죠. 할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메타인지가 1초 안에 우리 안에게 신호를 주고요. 그리고 하나도 안 친하면 메타인지가 또 1초도 안 돼서 몰라. 못해. 이 판단을 1초 안에 주죠. 이건 인간한테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모른다는 판단, 못한다는 판단을 1초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1초 안에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물어보면 되고 모르니까 찾아보면 되고 배우면 되죠. 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유한한 시간을 살면서도 무한한 그 다음 행동을 생각해내고 이 지구상에서 무한한 그런 많은 일들을 해오고 살아갔던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건 이게 나한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왜냐하면 친하기는 되게 친해졌는데요. 예. 알고 있는 게 별로 없거나 무슨 뜻이죠? 친하기는 되게 자주 봐서 친해지긴 되게 친해졌는데 아, 익숙하긴 네, 한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대단히 익숙하긴 한데 정확히 모르는 거, 네. 정확히 할 줄을 모르는 거, 그렇죠. 이런 게 또 많이 있을 수 많습니다.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공부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예. 선행학습을 너무 많이 받으면 제목이 되게 친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보면 다 틀리죠. 다 틀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 메타인지에 당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일을 할 때의 실패든 공부를 할 때의 실패든 아니면 대화를 할 때의 실패든 친해진 상태에서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하게 되어 있는 그렇죠, 경우가 많죠. 그렇죠. 맞아요. 뭐 배우자들끼리도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맞아요, 친해져서 맞아요. 알고 있다고 함부로 착각했는데 하고 막 그러죠. 실제로 보면 거의 모르죠. 예. 자, 그런데 이게 왜 21세기에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나 윤리적인 사람이 더 지혜로워지는가를 설명하는데 근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냐면요. 메타인지는 점검해보는 유일한 방법이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남에게 설명해 보는 네, 것? 네. 네. 자, 그런데 여기 이타성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냐면요. 이타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한테도 설명을 하냐면 나보다 많이 떨어지는 사람한테도 설명을 합니다. 아니, 떨어질수록 설명을 더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타적이지 못하고 네. 윤리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나보다 많이 공부가 떨어지든 일이 떨어지든 그런 사람들한텐 내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를 나눠주기가 싫어집니다. 아, 네. 맞아요. 그런 게 있네요. 그런 사람들이 더 독선적이 되는 거고 네. 그냥 무조건 일방적 지시하고 네. 못하면 못할 걸 뻔히 알면서 지시하고 혼내고 그쵸. 그런 식이 되죠. 예. 자, 그러면 다시 들여다보면서 그렇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설명을 해줄 때 왜 그게 역으로 나를 똑똑하게 만드느냐. 이 전교 1등인 아이들이 전교
2등인 아이들한테도 설명을 하지만 얘네들이 착하기 때문에 전교 꼴찌인 아이들한테도 설명을 잘 해줍니다. 예, 예. 그런데 전교 1등이요. 전교 2등 할 때 설명해 줄 때는 얻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야, 이래서 Y잖아 라고 하면 다 알아듣죠. 네, 뭐 그래서 그 다음에 X제곱이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네. 얘기 안 해준 것도. 꼴대한테 설명하려면 처음부터까지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네. 전교 꼴찌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야, 그 X 옆에 있는 이는 왜 이렇게 쬐끔해? 예. 그래서 얘는 수학의 역사책에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그걸 왜 2를 옆에 있는 제곱이라고 하는 걸 작게 쓰기로 했는지 그 약속이나 규칙이 일어난 히스토리까지 알아가게 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타적인 사람은 나보다 많이 떨어지는 사람한테도 지식을 공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예. 한 번도 안 받아본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한 번도 안 받아본 질문이 대부분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기원과 본질에 관련된 질문들이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기술과 정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죠. 네.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되니까 어디로 가게 되는지도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진다. 네, 네. 예. 그런데 교수님 말씀에 자꾸 제가 빨려 들어가긴 합니다만 우리 사회는 왜 아직도 기업체도 그렇고 공공조직도 그렇고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가 문제다. 뭐 이런 게 인식이 팽배하잖아요. 네, 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시간이 많지 않다. 조급하기 때문이다. 그 강박관념이 먼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기본적으로 도구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목표라는 것이 너무 한꺼번에 혼재돼서 얘기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거나 아니면 창조적인 목소리들이 못 나오기가 쉬운데요. 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작은 실험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아이들한테요. 물체들을 던져주고 마음에 드는 거 5개 골라서 새롭고 신기한 거 만들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얘기해 주면요. 네. 아이들이 절대 특이한 물체를 안 잡습니다. 그래요? 다 평범한 물체를 잡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이한 거 잡으면 왠지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뭐 만들 수를 모르니까. 네, 네, 예. 네. 그래서 다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은 거 골라서 비슷한 거 만들어내죠. 그런데 얘들아 마음에 드는 거 5개 골라. 그냥 마음에 드는 걸 골라. 네, 네, 네. 예. 전 아직 얘기 안 하죠. 그 다음에 뭐 할지. 예. 그럼 아이들은 오히려 특이한 거 잡습니다. 예. 제각각으로 잡히죠. 그리고 난 다음에야 제가 그거 가지고 네가 고른 5개를 가지고 새롭고 신기한 걸 만들어. 그럼 아이들이 처음엔 저한테 짜증을 냅니다. 예. 그거 왜 얘기를 먼저 안 했냐. 예. 근데 오히려 아이들은 다 다른 걸 골랐기 때문에 같은 걸 안 만드는 건 당연하고요. 처음엔 저한테 짜증을 냈을지 몰라도 오히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골랐기 때문에 더 재밌어 하겠죠. 더 재밌어하고 더 몰입해서 실제로도 더 새롭고 신기한 걸 많이 만듭니다. 네. 이제 한번 바꿔봅니다, 이번엔. 어떻게 해요? 먼저 뭐 만들고 싶냐 너? 아직 안 보여줍니다. 물건도 보여주지도 않고? 안 보여주고요. 뭐 만들고 싶어? 그럼 아이들이 엄청난 걸 얘기합니다. 우주선이요? 네, 뭐 이런 지구 거. 평화 지키는 로봇이요. 예. 뭐 아니면 우주선이요. 제가 심지어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여야 상생과 합의를 도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숙하네요. 네,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 도구를 주고 네가 말한 걸 여기서 5개 골라서 만들어라. 예. 이러면 아이들이 기겁을 하죠.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물체를 봅니다. 그게 창조성인가요? 네. 아, 얘네들은요. 모든 물체를 다 손에 얹어놓고 일단 돌려봅니다. 그렇죠. 예. 왜냐 이걸 엄청난 걸 해야 되니까요. 우주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걸로. 네, 네. 예. 굴려도 보고 예. 그다음에 부딪혀서 소리도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 봤던 데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세 경우의 차이가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곳이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던져주고 빨리 만들어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의 과부하는 빨리 일어나고요. 그러니 생각은 포기했고 그런데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니 가장 좋은 방법은 남 따라하는 거. 네. 그래서 창조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목표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들이 새롭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인간이요. 도구부터 먼저 배우면
단편적인 지식부터 먼저 배우면 그게 결국 도구를 만나는 건데 이런 도구를 먼저 보게 되면 필연적으로 목표도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제 큰 목표나 큰 꿈을 10대, 20대, 30대 때 꿀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간을 우리가 조금도 쓰지 않았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는 정직해야 하고 큰 꿈을 본인 스스로가 또 제시해야 하고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이런 말씀들을 쭉 주신 거예요. 네. 그런 리더를 감별하는 능력은 뭡니까? 누가 그런 걸 갖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 리더 한 분 한 분을 데려와서 200문항짜리 설문을 해보면서 심리검사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불가능하죠. 네. 네.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긴 뭡니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리더의 자질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과를 할 때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과를 할 때 보면요. 그 사람의 사실은 자질이나 인품이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사실은 사소한 사과라도요. 하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썩 내키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과를 할 때 부정직한 사과를 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지요. 어떤 게 부정직한 사과예요? 잘못은 내가 한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 내가 사과를 해야 정직한 사과입니다. 예. 우리 조직을 대표해서 우리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정직한 사과가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1대1에서 1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직한 리더가 정말 좋은 리더라고 하면 가장 부정직해지기가 쉽거나 부정직해지고 싶은 유혹이 강할 때를 살펴보면 될 텐데요. 잘못 저질렀을 네, 때죠. 그게 바로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 그렇군요. 그거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역대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김경일 교수께서 표현하신 좋은 덕목의 리더십이 많습니까? 안 그런 리더십이 많습니까? 지금 네. 제가 그냥 정치 지도자라고 표현한 게 대통령으로만 따지면 너무 숫자가 적고 네, 네. 그냥 뭐 국회의원까지 다 합해서 아무튼 네, 네. 그 정도로 그 집단의 범위를 넓혀보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제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언어 분석해 본 적이 한 번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나의 어떤 의도를 혹은 내 그 제안을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건 분명한데요. 그 와중에 그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사람의 언어적 습관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네, 분명히 나오게 돼 있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하셨던 분들의 그 소위 말하는 연설문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언어적 활동을 분석을 해보면 확실히 그분의 리더십의 형태를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말에서 저는, 나는 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네. 특히 어떤 상황에 국가적으로 힘들 때, 예.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왜냐하면 이 나는이라고 하는 대명사는요, 인칭 대명사는 분명히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가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문화가 내가 없고 대부분 우리죠. 우리는 네. 그렇게 말하죠. 네. 그런데 이건 뭐냐면 나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도 아니고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같이 나눠 가지자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군요. 네, 우리는 좀 더 그래서 대통령의 입에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좋습니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연설을 많이 할 테니까 그 말 속에도 나나 저라는 표현이 누가 더 많은지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면 될 것 같군요. 실제로 2004년에 미국의 대선 후보였던 연임을 노리던 부시 대통령과 그 다음에 캐리, 네. 이 두 사람의 연설문을 저희 심리학자들이 비교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요. 근데 그때 사실은
부시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 없어서 워낙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고 예. 생각들을 했었죠. 예. 그런데 사실은 부시가 됐어요.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또 놀라워했었는데 실제로 이 언어 분석을 했던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honesty, 즉 우리말로 진실성, 즉 정직성에 관련된 지표에서 부시가 캐리를 압도했습니다. 더 높았어요. 네. 그런데 그 지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나를 얼마나 적재적소에 썼느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가 많고 나라를 힘들게 했다손 치더라도 더 나를 진실되게 보였던 사람들한테 표가 더 많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죠. 그런데 오히려 화려한 수사와 그다음에 훨씬 더 정책적으로 앞서고 있었긴 했지만 그리고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나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했던 그때 당시의 민주당 후보는 결국 선거에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보게 되면 대통령의 나, 리더십의 나를 얼마나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가. 내가 있어야 될 땐 정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리더십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그리고 의식 중에도 바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좋은 리더에 대한 좋은 그 감별법도 말씀 들었는데 뿐 아니라 리더에 대한 나의 관점부터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주 귀중한 시간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지 않겠다. 나나 당신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인식, 가장 간단한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걸 가진 지도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